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산 이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 무전 주식, 노쇼, 그야말로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이런 얌체 손님들, 저희가 분노 유발자들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부모님 노후가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아파트 휩쓴 지방 큰손입니다. 지방의 큰손들이 아파트를 사들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이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 서울 아파트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이전과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다는 겁니까? 이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21.5%였습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6년에 17.8%를 기록한 이후에 10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7년에 19.9%로 늘어났고요. 2021년에는 처음으로 20%로 올라섰습니다. 이 아파트값이 급락했던 2022년은 18.7%로 떨어져서 주춤했다가 2023년에 다시 20%대를 회복했고요. 지난해 최고치를 찍게 된 거죠. 네,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빌라 기피 현상이 좀 생긴 이유도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고요. 또 다양한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율, 이게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강남보다는 중고가 지역, 즉 비강남 지역을 더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강남권은 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도 있었죠. 특히 강남구 대치동이나 삼성동 또 송파구 잠실 일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외지인의 매입이 어려웠는데요.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주요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권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금리나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선호 현상은 이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자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내놓긴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이 지방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선호도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니까 또 몰린다, 이런 네. 뜻이군요.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고서울입니다. 고서울.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고서울은 서울의 그 지하철과 버스 또 공공자전거, 한강 버스를 묶는 통합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기후 동행 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고서울을 출범시키고 런던이나 파리처럼 대중교통을 상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디자인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중교통을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를 만든 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한 장이 있으면 4가지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건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이 서울 도심 대중교통 시설에 표출이 되면요,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기후동행 카드로 탑승하거나 환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요. 동시에 통합 브랜드를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도시 미관을 정돈하는 효과도 불러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이 브랜드를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소와 지하철 역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 등에 순차적으로 부착해서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 시민과 방문객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좋네요. 네.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100억 아파트 소개팅입니다. 100억 아파트 소개팅, 뭐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서울 반포의 한 초고가 아파트에서 미혼 남녀 입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보회, 이른바 원결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이 반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주민들이 결성한 결혼 중매 모임인데요. 회원수는 350명 규모이고요. 가입비 10만 원, 또 연회비 30만 원을 내면 서로 간의 맞선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가입 대상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당사자와 그 자녀 등으로 가입자 자녀들의 단체 미팅과 정기 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가의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우리끼리 만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네. 하고 요 안에서, 예, 성 안에서 맞습니다. 그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 회원도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 원결회 측은 오해임을 밝히면서요, 입주민 중에서도 소유주 지인 추천 희망자 또는 이 서초 강남 반포 지역에서 원결회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검증 이후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가입을 원한다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지역 회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서초, 강남, 반포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거나 또 검증을 통과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 그런 그렇죠. 뜻으로도 해석이 되죠. 네, 뭐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한다.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네.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남 초고가 아파트 입주민과 비입주민 간의 선긋기 문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구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가입비나 소개비로 수백만 원 이상이 드는 결혼정보회사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호평도 있거든요. 한 누리꾼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초 강남은 알겠는데 서초구 강남구인데 반포도 구입니까? 반포는 서초구 안에 속해 있는 그렇죠. 한 네. 지역이죠. 근데 굳이 서초 강남 반포 이럴 필요가 있나?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지역을 꼽으라면 반포. 거기 이제 특정 지역으로 네, 딱. 그건 또 그 안에 지역으로 별도로 꼽았네요. 뉴요커 뭐 이런 것처럼.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덕분에 살았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왠지 훈훈한 미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생활고를 겪은 당시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에게 이 20대 청년이 취업한 후 감사의 뜻을 전한 따뜻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요, 이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가 작년 하반기 단골인 청년 B씨로부터 실직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라면 한 개를 줄 수 있느냐는 외상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A씨는 월세도 못 내고 있다는 B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라면과 즉석밥, 즉석 카레 등 5만 원어치 생필품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아유, 각박한 요즘 세상에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뒤에 청년 B씨가 슈퍼마켓을 다시 찾아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래요. 이제 그 안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할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손글씨 메모와 함께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취업에 성공한 B씨가 가게를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한 거죠. A씨는 나중에 청년에게 현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이 두 분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라면과 즉석밥을 준 그거는 이 청년의 배만 불린 게 아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준 건데. 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따뜻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무인 점포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무인 점포 천태만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 요즘 참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자영업자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울리는 사람들 누가 있을지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 그리고 방송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분들을 대고 사기를 칩니까? 네, 특히 요즘 국내외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사기 행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자신을 식용유 납품업자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중국집 사장 A씨에게 계엄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니 미리 싸게 구매하라라고 하면서 접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 A씨는 시중가보다 식용유를 싸게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선입금을 했고요. 결국 24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서 총 26명,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요. 정말 나쁜 인간들인데.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민폐객 2탄, 돈 안 내는 손님들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올해 사장님들을 울리는 나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정말 화가 나고 한숨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민폐 손님, 첫 번째는 노쇼입니다. 노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음식이나 물건 주문해 놓고 한마디로 잠수 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는 단체 손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일례로 작년 10월입니다. 서울로 워크숍을 온 한 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 40인분 단체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이 식당은 자리 세팅까지 마치고 손님들을 기다렸는데요. 결국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깃집에 40명이면 고깃집을 거의 통째로 빌린 거죠. 그렇죠. 한 테이블에 4명 아니지만 한 10개 테이블인데 다른 손님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군청 측에서는 워크숍 전체의 일정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이 위탁업체는 몇 군데 식당을 선정을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한 식당을 고르면 나머지 식당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 이 고깃집의 예약을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5군데 예약해놓고 4곳은 취소한다는 건데 이거 취소하는 것도 이게 왜 5군데나 예약을 했을까 이상합니다. 아니 그런 절차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그 쭉 리스트를 주고 한 곳 선택하는 미리 네네. 이거 쭉 연락해 놓고 그렇죠. 너 거기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단체 손님 받았다고 이 식당은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탁업체 측에서 자신들이 명백한 실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 보상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실수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실수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노쇼 민폐 손님에 관한 한 최고봉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김중사. 김중사라는 건 군인인 것 네. 같은데? 군인이에요? 예전에 좀 유명했던 한 분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문자나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저이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전화 받으셨죠. 김미영 팀장은 유명하죠. 뭐 거의 한 1세대 보이스피싱러 네. 아닙니까? 김미영 팀장. 근데 김미영 팀장하고 김중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이스피싱의 김미영 팀장이 있다면 노쇼 부문엔 김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김동현 중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식당에 대량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자분들을 울린 유명 인사입니다. 사건을 보면 말이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예인 아나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부모님의 식당에 인근 군부대 소속의 김동현 중사라는 사람이 음식 50인분을 주문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대 공문까지 보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후식까지 준비했던 부모님은 결국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군대 공문까지 보냈다는데 이게 노쇼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 공문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주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돼지불백 50인분 이렇게 전화까지 주문을 하고 확인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불백을 찾으러 오기로 한 당일까지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일에 결제하려고 한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 잠수를 딱 탄 거죠. 이거 찾아내서 처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재료값이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었겠습니까? 포장 주문이니까 일일이 포장까지 다 해뒀겠죠. 이 김중사라는 사람이 주문을 할 때부터 노쇼를 계획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돼지불백 50인분에 대한 판매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사 사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판매하기로 한 물품의 가치가 남아 있다면 판매가에서 남아있는 물품의 가치를 뺀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주문했던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미 50인분을 가져갈 수 있게 다 만들어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많은 음식을 다 폐기할 수 없어서 식당 측은 결국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강화군의 중국 요리, 해장국 음식점 등 다른 식당 6곳에서도 50인분에 달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일이 동시에 발생을 했고요. 인천에서도 7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 노쇼를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값 오르니까 미리 사놓으세요 하고 돈을 받아요. 네네. 이런 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치지만 네. 이렇게 노쇼한 경우에는 금전적 이득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고서야 골탕 먹이려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노쇼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부러 노쇼를 하는 사람들은 남을 골탕 먹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군부대를 사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군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김중사의 만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카페 사장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신 눈물을 닦고 있으며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30분 정도 뒤에 도착하니까 얼굴 뵙고 사과하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차단을 당했습니다. 빼꼼 50개, 희망시 50개, 총 디저트는 100개였고요. 만들어 놓은 건 30만 원이고 총 주문을 받은 건 65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빵 100개 하고 음료수 50잔을 주문했는데 결제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다고 그랬다가 딱 끊어버려. 네. 야, 이거 뭡니까? 맞습니다. 30분 뒤에 결제하러 온다고 해놓고서는 차단을 해버렸대요. 알고 보니 이 주문을 한 사람도 악명 높은 김중사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특히 지금 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거든요. 네. 주문이 들어왔을 때 기뻤을 거고 또 단체 주문 받기가 쉽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이걸 다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을까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운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또 기쁘셨대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막 자책을 하고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다고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그 예약 받으면 예약금을 받든지 성금을 미리 받아야지 이거 안 되겠네요. 네, 그게 사실 답이긴 한데 네. 우리 정서상 선입금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도 선입금을 해주시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손님이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결제할까요?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주문을 취소할까 봐 또 손님이 의심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악명 높은 김중사가 벌인 노쇼 사건. 이게 다였어도 화가 날 법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에는요. 인제군 남면의 한 정육점에 지역 주둔사단 간부와 가족들 회식용 고기를 대량 구매하겠다. 대신 이 회식에 필요한 캐비어와 와인은 우리가 소개해주는 업체 물품으로 구입해달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캐비어, 와인 대금 8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튿날 인제 상남면의 정육점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업주에게 1,78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단순한 노쇼가 아니네요.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갔어요. 근데 주고받은 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 추적해서 잡으면 안 됩니까? 네, 조사해야겠죠. 앞서 보셨듯이 이 고의적인 노쇼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주문을 하는 것처럼 업주를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화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간부를 사칭하는 사기가 속출하자 경찰은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놀랍게도 전국 자영업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린 군간부 사칭 사기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둔 전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지난 1월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장난 전화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라고요? 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고된 사기 수법은 비슷합니다. 이 사기꾼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군 간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요. 그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부대에 급한 일이 생겼다. 전투식량, 식자재를 미리 대신 구매해달라라고 말을 하고는 이 피해자가 제3의 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네, 근데 대신 구매해달라.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한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일단은 군부대 간부라고 했고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사장님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다른 업체를 찾을 테니 빨리 말을 해달라. 내가 지금 급해서 징계받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내키지 않으면 뭐 다른 데다 주문할게요. 뭐 괜찮으시겠어요? 뭐 안 돼요? 뭐 이러면 네. 아이고 내가 할게요 이러죠. 근데 이게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집단이면 이거 찾아내서 처벌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범죄 조직을 특정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은 특정 자체도 어렵고요. 특정이 되더라도 그 해외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사장님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민폐 손님은요. 바로 먹튀 손님입니다. 한마디로 음식만 시켜서 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요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학가 근처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던 한 삼겹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9시경에 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전이라서 돌려보낼까 하다가 손주 같은 마음에 받아줬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은 삼겹살 3인분에 김치찌개까지 시켜서 밥을 먹고는 주인 부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아, 참. 대학 앞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자식 같은 마음에 또는 손주 같은 마음에 아이고 아침에 그래 잘 먹고 가거라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걸 이용해서 그냥 가버려요. 네, 심지어 이분들은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찾을 마음이 없다, 그냥 아이고.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식당 하시는 분들도 요즘 다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잡아다가 혼쭐하면 제대로 내줘야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네,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이용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근데 하다 식당 측의 실수를 악용하는 신종 먹튀까지 생겼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자, 한 식당에서 두 남성이 술과 음식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씩 자리를 뜨는데요. 뒤늦게 이들이 돈을 내지 않은 것을 안 식당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사건 접수를 못한 거죠?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두 남성이 식당 테이블 위에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갔어요. 근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아하. 죄송합니다.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이게 와가지고 술도 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가 거기서 술 마신 거니까 돈 안 내고 가더라도 신고 못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영악하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파신 거잖아요. 네, 식당에 왔을 때 나이를 물어봤는데 22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은 거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판매자가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용한 신종 먹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계산하지 않고 먹은 음식이 3만 원 가량인데 돈이야 뭐 푼돈이라고 쳐도 이분들은 어떻게 손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화장실 갈 때도 뭐 옷만 두고 가거나 하면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쓱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노심초사하는 사장님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은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왜 신분증 안 받냐 이러는데 위조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신고 당할 경우에 속은 사람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면 처벌받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조된 신분증을 보고 속아서 술을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야,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작년 3월 29일부터 CCTV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네. 아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 장사만 안 해도 타격이 얼마나 큰데 영업 정지라니요. 이거는 모르고 술을 판 업주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네. 처벌을 해야죠. 근데 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된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미성년자가 술을 불법적으로 구매할 경우 마신 사람에게 벌금을 부여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도망가거나 셀프 신고로 업장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나이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일정 나이 이상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먹튀의 또 다른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놓고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예인 아나운서.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음식에서 달걀 껍데기와 채모가 나왔다며 항의를 합니다. 당황한 이 사장님은 부부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이 부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 후 사장님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CCTV 영상을 돌려봤는데요. 그 영상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실 놀라지 마세요. 그건 바로 손님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자작? 아니 그럼 일부러 음식값 안 내려고 일부러 그 손님이 이물질을 넣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기에서 달걀 껍데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식당은 고기와 달걀 쓰는 장소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고기에서 달걀 껍데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식당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CCTV를 돌려봤고요. 이 범행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CCTV를 보시면요. 이 부부 중 남편이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다리를 올려서 자신이 다리털을 뽑습니다. 어머.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고기 위에 떨어뜨렸고요. 몇 차례 더 반복을 합니다. 또 자. 가지고 온 달걀 껍데기를 뿌린 뒤에 직원을 불러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계획적이고요. 네. 그야말로 악질입니다. 이건 진상을 넘어서 이거 완벽한 사기 범죄 아닌가요? 네,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속였고요. 네. 결국 음식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장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식당에 CCTV가 있으니까 이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 배달 음식이면 확인할 방법이 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손님이 악의적으로 음식값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한 배달 앱을 이용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 일단 환불을 해줬는데 다음 달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연락을 또 해온 겁니다. 알고 보니 20대 남녀가 15곳이 넘는 음식점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와,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랑이를 하느니 그냥 뭐 돈을 주고 마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주셨는데 사실 별점 테러를 당하면 이 배달 음식점에서 후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벽한 범죄죠. 얼마 전에도요. 배달 음식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이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생 A씨는요. 배달 음식에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2년간 피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진위를 의심해서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했고요. 야. 실제로 그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신고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를 내셨어요.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가 진행이 됐고요. 7명으로부터 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협박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통해서 이 벌레와 같은 이물질을 촬영한 날짜가 음식을 주문한 날짜보다 이전인 걸 확인을 했고요. 오. 이 같은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느껴서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대학생에게는 사기죄, 협박죄나 공갈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거 여러 건 하려다가 네. 이들이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이건 잡힌 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상습적이고 아주 악질적이고 이런데요. 네, 방금 전에 환불해 주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 좋지 않은 리뷰를 쓰겠다 이렇게 협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 민폐객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바로 악성 리뷰입니다. 자, 부산에서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문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주문서에는 자신을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하는 한 손님의 무리한 요청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튀김옷 1cm 아니면 안 먹습니다. 아이도 먹을 거니 센스 있게 한 개 더, 파워블로거입니다. 안 주면 별점 1점 테러 갑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파워블로거의 이런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파워블로거는 분명히 이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이거는. 이래서 별점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손님이 왕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리뷰 중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이도 먹을 거니까 하나 덜하뇨. 하나 더 시키면 되는 건데 제 말이요. 아이한테 부끄럽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별점이 고객의 권력이 돼버린 것 같은 게요. 별점 1점을 주는 이유들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리뷰 이벤트에 참여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냐면서 1점만 남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단골인데 서비스를 주지 않아서 또 공깃밥에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1점을 주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깃밥에 공기가 없어. 장난합니까? 아니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서 죽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 없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또 1점을 준 굉장히 황당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아이 생일이니 볶음밥에 들어가는 밥 양을 많이 달라고 요청한 고객이 있었는데요. 이 고객이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불만 후기를 적었습니다. 가게 측은 저희가 그 가격에 맞게 정량이 정해져 있어서 양을 더 많이 드리기가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이렇게 친필 메시지까지 적었지만 이용자는요, 결국 별점 1점을 줬습니다. 아니 두 그릇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저 볶음밥이라고 그랬죠. 네. 볶음밥 곱빼기는 없나? 볶음밥 곱빼기를 시키든지 이래야지. 서비스 요청해서 안 들어준다고 여기서 또 별점 테러를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이 생일이면 맞아요. 2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떡볶이를 시키고 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살이 쪘다. 어? 그래서, 야 이건 뭐야? 그래서 별을 하나 뺐습니다. 아니 많이 주면 감사해야지. 그러게 이거 아무리 장난이 반이라고 하지만 생계가 걸린 사람에게 장난을 이렇게 칩니까? 야, 이건 진짜 억진데요. 이런 무분별한 별점 테러 정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악의적인 리뷰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별점 테러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이 별점과 이용자 후기의 영향이 커진 만큼 각 배달앱에서는 악성 리뷰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불만족 후기를 의도적으로 악성 리뷰로 몰아가서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를 막는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하면서도 치가 떨리는 진상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항의를 하면 이렇게 환불을 해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악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방해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되면 물론이고요. 그 자영업자들 자체적으로도 먹튀 손님을 방지하기 위한 선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런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생업피해 근절을 위해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쇼 방지 제도 도입, 또 악성 리뷰 대응 등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례처럼 이렇게 도처에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이 못된 인간들을 싹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너희들끼리 살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못하겠지 또. 자, 고맙습니다. 네, 김경자 여기까지 변호사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다양한 돈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부모님의 노후가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노후가 걱정된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죠. 반갑습니다. 맨날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 네. 이런 사연 들으면 너무 슬퍼요.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뭐 개인적인 나이를 좀 이렇게 밝히자면 아버지랑 이제
근 4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즘에 건강도 걱정이 되고 아버지 걱정도 되고 또 노후도 걱정이 되고 점점 더 쇠약해지실 텐데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젊은 뭐 부모님들,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자식이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 세대가 실질적으로 이 부모님 노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세대가 뭘까요? 요즘에 뭐 아이들도 네. 늦게 낳는 추세고 예전에는 보통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20대 때 결혼하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랑 같이 뭐 공도 차고 운동도 하고 늘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갭이 좀 많아서 네. 뭐 요즘 세대가 그런 거 아닐까? 요즘 세대. MZ 세대. 예, 요즘 세대가. 네. 그렇죠. 요즘 세대가 부모님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아, 못 느끼세요? 아들이 걱정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MZ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좀 자리 잡기가 워낙 좀 힘든 그렇죠. 세대니까 내가 자리가 딱 잡혀 있어야 부모님을 좀 모시거나 챙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하지 않을. 본인들이 지금 MZ 세대군요. 네, 그렇죠, 예.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제 세대가 아닐까. 글쎄 어느 세대가 부모님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까? 네, 이 세대를 일컬어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마초? 오? 들어보셨어요? 마초 아니고? 마초? 마처. 마초, 메이처, 뭐 영어인가? 영어예요? 아, 뭐 뭐지? 뭘 힌트 좀 주세요. 맞췄나? 아닙니다. 영어는 아니고 줄임말입니다. 앞글자를 줄임말, 줄임말. 마처. 앞에 글자. 네. 그럼 마지막 이런 거 같고. mother. 엄마처럼. 엄마처럼 사는 세대. 마더처럼. 엄마, mother. 예. 땡. 저는 그러면 마지막이 좀 힌트라면 네네. 마지막 처는 뭐 처음 예, 마지막 처음 세대 맞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오. 마지막 처음. 맨날 이 맞춰. 뭐가 마지막이고 뭐가 처음이냐. 네.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이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어떡해. 되게 좀 야. 약간 슬프죠. 끼인 세대 같은데 이 세대가 그럼 어떤 세대냐? 통상적으로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마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의무였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세대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이 모셔야지, 우리가 모셔야지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렇게 아, 보게 너무 된 겁니다. 슬프다. 이거 우리 세대가 맞네. 그러니까요. 60년대 60년대. 세대인데 어.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뭐 부양 딱히 네. 뭐 이런 생각 없고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리는데 현재 1960년대생은 8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6.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대는 거의 절반이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용돈을 드리고 10명 중 3명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6명에서 7명당 1명은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정말 끼인 세대인 거죠. 위아래 모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돈이 이렇게 나가네요. 네, 그렇죠. 60년대생이면 보통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은퇴 가까운 나이실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양하고 네. 캥거루 자식까지 네. 해야 돼. 낀 세대. 말씀하신 건 낀 세대.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꼈어요. 그렇죠. 위아래로 눌리고 막 샌드위치 낀 세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 낀 세대 신드롬은 어느 세대에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보면 내가 낀 세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직장에서는 특히나 40대가 스스로를 낀 세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로는 이 목소리 큰 386 세대들을 상사분으로 모셔야 되는 이런 마지막 세대인데 내가 좀 대우를 받자라고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 후배들이 와서 이 상사 대접도 못 받는 처음 세대. 그래서 내가 이제 마처 세대 아니냐, 낀 세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푸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네. 그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예요. 이제 야, 내 몸도 이제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지금 생존에 계신데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하나
얘네들 이게 취직해야 될 텐데 요즘 취직도 아유. 안 되고 걱정이 네.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 꽁트를 통해서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매달 버는 월급의 일부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드린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간신히 생활비 맞췄어. 아, 이번에 재용이 걔 재수학원 등록했다며. 아우, 뭐 어쩔 수 없지. 아유, 재용이 이 자식은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붙어야지. 공부 못 해가지고 그 아니 뭐 재수학원을. 여보, 애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뭐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뭔 소리야. 아유, 누가 뭐래. 잘했어. 아니 그나저나 우리 둘째 현우도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다는데 아니. 월급은 늘지도 않고 나 진짜 고민이네. 이놈 자식. 그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그거 있잖아. 그거 이제 좀 그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거 50만 원? 아,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 살림살이에 그 큰 도움도 안 되실 테고. 아니 뭔 소리야. 그거면은 저기 재영이 수학학원 그거 등록하고도 남아. 그 오빠 대학 붙으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나 그거 영 마음이 안 좋아. 아유, 재용이 재수학원 걔는 어차피 공부 좀 이렇게 못하는 이니까 보내야 될 것 같고, 현우는 뭐 딸내미라 가지고 알아서 잘하잖아. 그 재용이 봐, 학원 뭐 재수는 이게 될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학원 아니더라도 그 돈 들어갈 때가 좀 많아. 그 우리가 한 10년 정도 들였잖아. 나 10년이면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우리 조금 어렵다고 사정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 드린다고 얘기하자. 뭐 그렇다면 뭐 그때 이사할 때 빌려주신 돈 일시불로 드려야지. 부모님 노후자금 이렇게 주실 텐데 뭐. 뭐? 아니 지금껏 우리가 드린 그 돈으로 그 퉁치는 거 아니었어? 여보 그거 지금까지 드린 것만 해도 내가 계산해봤더니 한 6천 정도 돼.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 돈 우리가 안 받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쯤 한 1억 원 되셨을걸. 너무 부족하잖아. 진짜 자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버님 어머님은 그 돈 없어도 되잖아. 그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고 퇴직금도 넉넉하시다며. 사실 나 그거 돈 매달 그거 보내드리면서 우리 부모님께도 나 얼마나 죄송했는지 여보 알아? 생각해봤어? 얘기가 또 그쪽 부모님으로 튀어. 아이, 아버님 그 몸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생활비도 한 번도 못 드렸단 말이야. 나도 드리고 싶지. 그런데 우리도 빠듯한데 어떡하나. 근데 뭐 아버님께 그 뭐 일시금으로 뭐 그거를 돌려줘? 우리 아빠를 부모로 생각한다면 진짜 그런 얘기 못해 당신.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볼게. 그럼 되지? 그럼 되는 거지? 아유. 아내에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제 50대라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 걱정에 따로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매달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네, 10년을 10년을 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맞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매달 50만 원, 둘이 합쳐서 50만 원 뭐 큰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사연을 보면서 우리 재용이라고 나왔던 재수학원생 대체 얼마인지 좀 찾아봤는데 요즘에 한 달에 내는 재수학원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동생까지 있고 향후에 몇 년 교육비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야, 이게 교육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네. 재수생이 중학생이 뭐 이렇잖아요.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드렸던 그걸 끊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서운할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전 자식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양가 부모님 네 분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만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갚아야 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분 이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남편의 부모님이죠. 이분들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골에 땅도 있고 퇴직금도 좀 넉넉하시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우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으로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 과거에 돈을 시댁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했지만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게 우리 부모님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까 애들 학원비도 걱정인데 남편은 이거 철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거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더 고민이 되는데 네. 우리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OX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네. 다수결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한번- 부모님께 드리던 만큼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네. 네.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 내 코가 석자다. 지금 아, 이제는 그만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X. 아, 아, 우리 어렵다. 엄마 아빠 맨날 보는데 이거.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지금. 이거 어떡하나? 아, 이거 하시죠. 하나, 들어볼까요? 둘, 셋. 아밤. 저는 X. 아, 네. 두 분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엄마, 아빠. 말씀을 드려야죠. 뭐 맞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이고 네, 예. 아이들 저 학교 들어가고 또 얘 좀 더 클 때까지 몇 년만 어머니 아버지 100세 사실 테니까 몇 년만 좀 참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해하실 왜냐면 지금 뭐 재수도 한다 그러고 중학생이고 워낙 많이 듭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살아야 그 다음에 부모님을 챙기지 않겠어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X. 저는 왜 O로 했냐? 네. 뭐 약간 막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직 뭐 제가 뭐 생활고에 시달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수학원 보내고 학원이 많이 필요할수록 부모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 가르쳤으면 안 가지 않았을까? 그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50만 아니, 그리고 원으로. 솔직히 그게 있어. 10년 전에 뭐 이렇게 집 살 때 도움을 받으셨던 분. 네. 네, 근데 그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5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 갚는 걸로 되는데 10년이잖아. 네. 그런데 끝났어. 어. 그러니까 안 드려도 그래. 와, 야. 똑똑하시다.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날카로우신데 오. 저는 이제 두 분 이 얘기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세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빠져나가요 혼자? 애매해요. 마음은 드리고 얄미워. 싶은데 이게 상황이잖아요. 10년 전에 지원을 받은 게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 돈을 이제 원금 겸 이자 겸 상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거냐 원금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생활비 드리는 거냐 이거 딱히 부모님하고 안 정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데 7천만 원을 우리가 15년 동안 연 3.5%의 금리로 상환을 하게 되면 한 달에 갚는 금액이 딱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50만 원, 3.5% 금리로 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총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 더해가지고 9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3.5%의 이율이 지금으로선 그렇게 크게 높은 이율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들였는데 이거 장기간에 걸쳐서 할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또 갚는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10년을 들였으니까 앞으로 5년은 더 들여야 빌린 돈은 다 갚는다. 예. 그런 건가요? 또 다 갚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원금보다 좀 못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거 꼭 돌려받겠다 아니면 그냥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은 또 없으셨던 거거든요.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여유 생기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드릴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게 원금 상환이냐 아니면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거냐 이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은 사실상 뭐 생활비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오히려 안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에는 어쨌든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니 아까 세모하실 때부터 네.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데 정리하지 말고 이게 네. 저희가 정리하는 거 말고 손님께서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사실 여기까지 사연만 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 아직 이분들의 뭐 자산이라든가 뭐 한 달에 얼마 번다, 얼마 쓴다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보고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50대 맞벌이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생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부부의 현재 상황입니다. 50대 초반 맞벌이 부부고요. 재수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산으로는 4억 5천만 원, 자가 아파트 거주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1억 6천만 원이 껴 있습니다. 수입은 부부 합산 750만 원, 지출은 720만 원, 그리고 저축 30만 원이 있습니다. 재수생 아들과 중학생 딸. 아유, 이게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수입과 지출이 지금 보니까 비등비등하고. 네. 그래도 30만 원 저축을 하고 계셨어요. 이거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지출 720만 원 안에 네.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게 50만 원이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에게 재수학원비라든지 학원 다른 학원비를 보내줄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는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내 입장에서 형 누나들이 다 학원을 다녔는데 저도 안 다니면 약간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 지금 여기는 뭐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 분이신 것 같은데 아들만 자식이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일부러 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거는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을 아이 붙잡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엄마 마음은 야 이거 저기 이 시댁 들이는 생활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요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어진 돈으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024년에 4인 가족 표준 생계비를 살펴보면요. 이 부부와 가장 비슷한 모델, 그러니까 50대 초반이면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그런 집을 살펴봤을 때 한 달 표준 생계비가 871만 8,483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준 생계비라고 하는 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빠듯하지도 뭐 남지도 않는 그 정도의 생활비라고 봤을 때 이 가족의 한 달 지출이 720만 원이니까 결코 뭐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오, 이게 오히려 150만 원 정도 적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빠듯하긴 하지만 또 아예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3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시니까 대단히 잘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또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게 지금으로선 당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굴러온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녀 교육비도 늘어날 수 있고요. 뭐 둘째도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학원비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본인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시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 이거 부모님께 7천만 원 빌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갚아야 될, 즉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빌려주신 부모님이 결정을 하실 문제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정을 말씀드려서 원금까지는 갚을지 7천만 원 최소한 아니면 부모님과 의논을 해서 아유 됐다. 그 돈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쓰도록 해라 라고 해서 매듭을 지을지 이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꽁트 속에서 은연중에 나온 아내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대사 중에 나왔던 게 당신이 우리 아빠를 부모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몸이 또 불편하셔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돈이 빠듯하니 지금 드리고 있는 50만 원을 드리지 말자고 했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아내의 친정으로 보내자. 이러면 남편이 또 서운해할 것 같고. 학원비 부족하다. 예, 네. 결혼 어렵습니다. 양쪽, 난 결혼 못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 경우에 누군가 심판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직접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뭐 양가 부모님께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세가 좀 되실수록 필요 생활비는 감소하겠지만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간헐적인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고 부모님을 챙겨드린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퇴도 멀지 않았으니까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도움 외에 간접적으로 부모님께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드리고 거기에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니까 내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지금 걱정, 또 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고 아이들은 지금 학원비 막 들고 교육비 한참 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참. 자, 구체적으로 그럼 지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가족의 지출 상황인데요. 지출 720만 원 중에서 우선 부모님 생활비 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교육비가 200만 원, 또 고정비가 325만 원 잡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셨으니 상환 금액 월 9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남편 용돈 50만 원, 아내 용돈 30만 원, 아이들 용돈 45만 원, 보험 45만 원입니다. 또 식비 등 생활비가 포함된 변동비가 145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드리는 돈하고 대출금 빼면 580만 원으로 내 가족이 생활한다 싶었는데 여기서 또 학원비가 200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80만 원인데 거기에 저축 30만 원 하고 계셨기 네. 때문에 350만 원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되게 알뜰하신 네. 느낌입니까? 맞습니다. 이 마트 장 보시는 거 보면은 우리 보통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살림을 진짜 잘하셨다. 네. 이 정도면은 뭐
더 아낄 게 있나요, 소장님? 없습니다. 생활비에선 더 줄일래야 줄일 수도 없고 줄이자고 하자면 이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줄여야 될 게 딱 하나 보이는데 남편 용돈이 좀 과합니다. 지출 규모나 수입 규모로 봤을 때 남편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모님께 50만 원을 계속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본인 남편의 용돈이라도 과감하게 한 30만 원 정도로 마음 같았으면 한 20만 원 정도로 훅 줄였으면 하루에 만 아니 원 근데 정도 이분이 50대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렇긴 한 하죠. 부장쯤 됐을 텐데 네. 아니 이게 저 직원들 커피라도 한 잔 사줄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 돈 드리려면 내 걸 줄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뭔가 줄여야 되는데 이분 생활비에서 줄일 건 사실 전혀 없고 그렇다면 이 저축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더 아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원금이 1억 6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1억 6천을 이 3.5%의 금리로 다시 30년으로 길게 늘려서 상환하게 되면 월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90만 원 갚던 게 7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2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요 20만 원, 그다음에 저의 바람대로 용돈 조금 줄여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합치게 되면 40만 원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계속 드릴지 말지 부모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드려야 한다면 지금 생활에 남편 용돈과 같은 네. 부분들을 좀 줄여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처갓집이거든요. 예. 아버지가 또 몸이 안 좋으신데 안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노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뭐 금전 지원보다는 부모님의 자산이라든가 복지제도 이런 거 활용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처가 쪽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네. 되겠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선 아내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올해 73세, 장모님은 70세입니다. 현재 퇴직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75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36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요. 뭐 다른 퇴직금이나 연금은 없습니다. 그럼 연금으로 얻는 한 달 수익이 약 110만 원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부동산 자산으로 4억 원의 자가 주택에 있고요. 예금 자산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소일거리로 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시다고 하네요. 70대 노인 두 분의 월 수입이 최대 160만 원이다. 그런데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보면 많이 부족한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 뭐 소일거리 삼아서 뭐 4, 50만 원 번다? 네.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집 그리고 예금 2천만 원인데 야, 이걸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월세를 이것도 쉽지 보통 않을 일이 것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뭐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쪼개가지고 어디서 이제 월세를 주고 월세라도 받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은퇴 이후에 이렇게 월세 소득을 받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 소득과 자산에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데 오히려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니까 실질적인 이득은 훨씬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 400만 원이시면 월세가 3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을 좀 올리고 네. 월세 33만 원보다 좀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 사실 그런 이제 수요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분들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잖아요. 월세집 뭐 자잘자잘하게 신경 쓰고 세입자 바뀔 때 그것도 맞춰야 되고 뭐 도배해야 되고 장판해야 되고 여기 뭐 변기가 막혔어요. 이런 전화까지 받으시면서 관리하시기에는 이 두 분에게는 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몸도 불편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대신에 지금 집이란 4억 원이란 자산이 있잖아요. 이 집을 활용해서 다달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제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머니머니 코너를 통해 네. 많이 성장했네요. 보면서 주택연금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보면 4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다행인 건 여기에 또 대출이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다달이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이제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연세 70세라고 한다면 시세 1억당 대략 30만 원이 종신토록 나오거든요. 오. 4억이라고 했으니까 4, 32,
120만 120만 원을 원?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외에 복지 혜택, 뭐 병원비 이런 것들이 걱정이시라면 이런 거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월 1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처갓집 대비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네. 처갓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전혀 이 상태로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됐다? 그러면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아들하고 중학생 딸이 어른이 돼서 또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네.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시급한 거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그리고 퇴직 후 요 기간 동안에 소득 공백을 메꿔야 됩니다.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월 필요 생활비는 한 500만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 5년 동안의 생활비를 합치자면 필요한 건 한 3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다행인 건 두 분이 모두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과거 한 20년 정도 쭉 다녔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다닌다, 30년 정도를 다닌다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한 2억 원 남짓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9천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다.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9천만 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생활비나 애들 학원비 신경 쓸 때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편 용돈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줄이시고 그리고 이 저축을 좀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애 대학 학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자,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모님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부도 이미 50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은 지양하되 매달 드리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하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노후가 걱정되는 장인 장모님 댁은 주택연금을 이용해서 월 12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 드리면 국민연금 75만 원, 기초연금 36만 원, 주택연금 120만 원 해서 월 231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부의 노후 준비로는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으로 상환액을 줄이고요. 생활비도 조금 더 아끼고 저축액을 늘려서 부족한 9천만 원을 반드시 확보할 것.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이네요. 부모님 노후 자산 다 관리되고 네. 마처 세대의 예. 부부도 관리가 되고요. 네. 김현우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잘 저울질하셔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돈이 뭐야 하지만 아유. 돈 없으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돈 흐름에 대한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길었던 이번 겨울의 끝이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하 6.3도로 시작했던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른 겁니다. 아직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기는 하지만요. 점차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해집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7도, 부산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릅니다. 주말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기온이 높아졌는데요. 다만 눈비 소식 없이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건조함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고온 건조한 양간지풍까지 더해져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슬슬 봄이 다가오니 봄꽃의 개화 시기도 궁금하시죠?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평년보다 늦은 추운 겨울로 인해서 개화 시기도 늦춰졌는데요. 전국의 꽃나무가 개화하려면 4월 초는 되어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봄이 부름에 응답하듯이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온화한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출생아 수가 2016년 이후로 8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서울시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건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는 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으슬으슬해요. 저는 왜 이렇게 춥죠? 뭐 내일부터는 확실히 좀 온도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